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AI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될 겁니다. 한국은 따라올 수 없어.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국이 들으면 화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죠. 그들은 좋은 엔지니어를 가졌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한국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아직 멀었지. 결국 미국과 중국이 다 가져갈 거야. 그로부터 몇 년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었죠. 한국의 현대 로봇은 이미 인간을 닮기 시작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가 의존하는 HBM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AI 산업 3위의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스위스 다보스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열리는 그 거대한 무대에서 저는 미국 경제지 포춘의 수석기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테슬라, 일본의 소니 최고 경영자들이 나란히 앉아 미래 산업을 논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지멘스 회장이 말했습니다. 미래 기술은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의 전유물이 될 것이라고요.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같은 분야는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며 후발주자가 끼어들 여지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었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거들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이제 추격이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라고, 선도 기업들이 만든 표준과 네트워크 안에서만 게임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회장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현실처럼 받아들여졌죠.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술 패권은 이미 정해진 판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안에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게 당시 제 생각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 기자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울의 주요 언론들이 다보스 발언을 받아쓰기 하듯 보도하고 있었죠. 기사 제목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 추격자의 딜레마, 선진국 클럽의 벽 같은 단어들이 난무했어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린 영원한 2등 국민이라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기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반도체 메모리로 근근히 버티는데 그마저도 중국이 따라오면 어쩌려고 하냐고요. 그들은 자국의 기술력을 스스로 폄하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인 제가 봐도 한국은 분명 기술 강국이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디스플레이 기술, 배터리 생산량 같은 수치들을 확인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스스로를 그토록 낮게 평가하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2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자 한국은 완전히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였어요. 서울지국의 동료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한국 산업계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전환에 뒤처진 것 같다는 분석이었죠. 3월 중순, 저는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 현황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냉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보다 원가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을 받고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에 밀리고 있으며 인공지능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고요? 애널리스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대응이라기보다 생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게임의 룰을 바꿀 만한 혁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생존. 그게 당시 한국 기술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처럼 느껴졌어요. 다음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깔끔한 건물들과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활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였지 선도자는 아니었다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일본이 만든 시장에 뛰어들어 물량으로 이긴 거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같은 분야는 단순히 빨리 따라가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죠. 원천 기술과 생태계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제조업 마인드에 갇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4월 초 저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저는 점심시간에 나온 연구원들을 봤어요. 그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중 한 명이 동료와 나누는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공정 개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묵묵한 느낌이었죠. 마치 긴 여정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이상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5월에 들어서자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칩 수요 급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TSMC는 3나노 공정 양산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한국 언론은 또다시 비관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죠. 저는 뉴욕 본사에 보낼 기사를 작성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지표들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기술 격차 확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6월 말, 저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떠났습니다. 3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들이 끊임없이 뜨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산업, 추격자의 딜레마에 갇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본 한국은 정말 그저 추격자에 불과했을까요? 수원 연구소 앞에서 본 그 연구원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낙관하지도 않았죠. 그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하게, 꾸준히.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어요.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세계가 내린 결론이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그건 그저 막연한 의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단순한 느낌이었죠. 7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증시 동향을 추적하고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을 취재했어요. 한국은 제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삼성이나 현대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돌렸지만 그뿐이었죠. 세계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저 역시 그 결론에 동의했으니까요. 8월의 어느 날 동료 기자가 제 책상에 들렀습니다. 한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들린다며 웃었어요.
뭐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수군거린다고 했죠.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저는 또다시 그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을 한 나라가 뒤집을 수 있을 리 없었죠. 9월이 되자 저는 그 생각조차 잊었습니다. 새로운 취재거리가 쏟아졌고 마감에 쫓겼어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씩 수원 연구소 앞에서 본 그 연구원들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들의 담담한 표정이, 묵묵한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계가 결론을 내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기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세계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모인 자리였죠. 발표장에는 인텔, TSMC, 엔비디아 같은 거물급 기업들의 최고 기술 책임자들이 나와 차세대 칩 기술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발표는 화려했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대만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전자 부스는 구석에 작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어요. 대만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다고요. 저는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한국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영업이익 급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창은 냉소로 가득했죠.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는 분석, 중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좁아졌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읽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자국 기업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수원과 평택의 연구소에서는 누군가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걸요. 2024년 10월 12일 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6층에서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성훈 수석연구원은 모니터 앞에 앉아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40세의 그는 지난 15년을 반도체 공정 개발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공정 기술의 수율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나노 공정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불량률이 너무 높았고 원가 경쟁력이 나오지 않았죠.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박성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었어요. 분명 해답은 어딘가에 있었죠.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그는 배웠습니다. 기술이란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용인에 있는 SK 하이닉스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팀의 김지원 팀장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35세 그녀는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구조로는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어렵다고요. 전력 효율성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었죠. 김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칩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걸요. 반드시 미국 기업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도쿄에서 일본 기업인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소니와 도시바의 임원들은 한결같이 말했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어렵다고요. 반도체 산업에서 밀려난 건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바에서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양쪽 나라를 오가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그냥 느낌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도쿄문을 떠났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었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세계는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를 끝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내년도 전망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중 한 명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비웃었습니다. 투자만 늘린다고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미 기술 격차는 벌어졌다고 했어요. 그 애널리스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원연구소에서는 박성훈의 팀이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2025년 1월 4일 새벽 그들은 새로운 식각 방식을 시도했고 수율이 극적으로 개선됐어요. 박성훈은 모니터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됐다고 생각했죠. 이제 양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소식은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조용히 검증 작업을 이어갔어요. 언론은 여전히 삼성의 위기를 보도하고 있었고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그런 뉴스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은 결과만 보지 과정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인연구소의 김지원 팀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2025년 2월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시제품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어요. 전력 효율성이 엔비디아의 최신 칩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은 팀원들과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그즈음 뉴욕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을 추적하고 월스트리트의 동향을 보도하느라 한국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가끔 동료가 삼성 주가가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예상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2025년 3월 인천의 현대로보틱스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산업용 로봇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습니다. 정민호 수석 개발자는 50이 넘은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지난 25년을 로봇 개발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로봇은 기존 제품보다 정밀도가 3배 높았고 가격은 오히려 낮았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바이어들은 말했죠. 일본이나 독일 제품이 더 검증됐다고, 한국 로봇은 아직 믿기 어렵다고요. 정민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기술은 결국 진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에 저는 서울지국의 후배 기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뭔가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늘 있었으니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수원과 용인과 인천의 연구소에서는 밤낮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팀은 양산 테스트를 반복했고 김지원의 팀은 실제 고객사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정민호의 로봇은 유럽 전시회 출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세상이 자신들을 다시 볼 거라는 걸요. 5월 중순,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국경제부총리를 만났어요.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회복할 것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낙관적인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확신 같은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그게 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월이 되자 한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고객사들과 연달아 미팅을 잡았고 SK하이닉스는 유럽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현대로보틱스는 독일 자동차 업체와 비밀리에 접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그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세계가 내린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봐도 가능성은 낮아 보였어요. 기술 격차는 명확했고 시장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7월 말 서울지국의 후배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였어요. 삼성전자가 8월 중순에 대규모 기술 설명회를 연다는 것이었죠. 주제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관심이 생겼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국 언론조차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기술 발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고 애널리스트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한다는 걸요. 저는 8월 초에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었지만 무시할 수 없었어요. 수원 연구소 앞에서 봤던 그 연구원들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묵묵한 걸음이 이제야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아닐까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이번이 진짜라면 세계는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겁니다.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요. 하지만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는 건 8월 10일이었습니다. 설명회는 5일 뒤였어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25년 8월 15일 수원 삼성전자 본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술 설명회였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태반이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무대 위로 박성훈 수석연구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이나노 공정 기술에 대해서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수치들이 가득했죠. 저는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술 발표는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반부를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력 효율성이 기존 공정보다 40% 향상됐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생산 단가는 30% 절감됐고요. 옆자리의 미국 기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실이면 게임 체인저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수치가 검증된다면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어요. 이 기술을 실제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박성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고요. 강당이 술렁였어요.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어 속보를 작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뉴욕 본사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에디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삼성의 발표는 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죠. 저는 답답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말했어요. 오늘 발표는 좋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거라고요.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한국인들조차 자국 기업을 믿지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9월 초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기사가 하나 났어요.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업계는 술렁였죠. 엔비디아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그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건 뭔가 실체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9월 15일 용인의 SK 하이닉스도 움직였습니다. 김지원 팀장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드디어 공개됐어요. 이름은 제네시스 칩이었습니다. 발표 자리에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김지원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전력 효율성에서 엔비디아와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화상으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데이터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실제 벤치마크 결과가 공개됐고 독립적인 검증 기관의 확인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해낸 거였죠. 시장의 반응은 조심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짧은 분석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였죠.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10월에 들어서자 더 큰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규모는 10억 달러였습니다. 업계는 충격을 받았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검증되지 않은 칩을 대량 구매할 리 없었어요. 이건 한국 기술을 인정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10월 10일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중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요. 젠슨 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준비됐다는 건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끈기라고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인터뷰 기사는 10월 15일에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젠슨 황이 한국을 인정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급등했죠. 하지만 한국 내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정말로 믿어도 되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0월 20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로봇 산업 박람회에서 현대로보틱스의 신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정민호 수석 개발자가 직접 시연을 했어요. 새로운 산업용 로봇은 정밀도와 속도에서 독일과 일본 제품을 압도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20% 저렴했죠. 유럽의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구매 담당자가 정민호에게 물었어요. 이 성능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도 유지되냐고요. 정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6개월간 테스트를 거쳤다고요. 그 자리에서 가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뮌헨으로 날아갔습니다. 10월 23일
박람회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현대로보틱스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 로봇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 일본인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판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걱정하는 시대가 온 거였죠. 정민호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25년을 기다렸다고요. 이제야 세상이 알아봐 준다고 했죠. 그의 눈빛에는 감격보다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11월 초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거리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기억납니다. 두 젊은이가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대박 났다면서요. 다른 한 명은 반신반의하며 대답했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언론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11월 10일 한국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기술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죠. 하지만 댓글창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언론 플레이냐는 반응이 많았어요. 11월 15일 저는 여의도의 한 방송국에 출연했습니다. 한국기술 산업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패널 중 한 명인 경제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아직 장기적 경쟁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이건 일시적이지 않다고요. 하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실망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실망을 경험해서 이제는 좋은 소식조차 믿지 못하게 됐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11월 20일 미국 블룸버그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특집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역습, 한국은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 저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표현이었어요. 조용했지만 분명 역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었어요. 지난 20년간 쌓인 노력의 결과였죠. 박성훈의 밤샘 연구도, 김지원의 집념도, 정민호의 25년 기다림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봤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있었어요. 12월 초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기술 강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불렀고,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숨은 강자라고 표현했어요.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카페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12월 10일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대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죠. 외신들이 한국을 엄청 띄워주던데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헬조선이라고 하잖냐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는 날이 올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이뤄냈는지를요. 12월 20일 다보스 포럼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1월 포럼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한국의 기술 혁신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토론의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주요 의제가 됐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12월 30일 밤 저는 서울 남산타워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서 있는 이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걸요. 아마 반은 알고 반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불꽃이 터지는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요. 전 세계가 이미 깨달은 그 사실을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이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만 몰랐을 뿐이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랐던 바로 그 사실을요. 2025년 1월 15일 다시 다보스였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세계는 미래를 부자 국가의 전 유물이라 말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메인 세션의 제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강자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이 거론됐습니다. 저는 회장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로 젠슨 황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는 26만 개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한국에 공급할 것이라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든 고대역폭 메모리가 없다면 인공지능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옆자리의 독일 기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알았어야 했다고요. 1년 전 수원 연구소 앞에서 본 그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젠슨 황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라고요. 기술력만이 아니라 끈기와 집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무시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월 18일 블룸버그 본사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 3대 수혜국, 한국이 그중 하나였어요.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이 나란히 거론됐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이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90% 이상, 차세대 반도체 공정 기술 선도, 산업용 로봇 기술 세계 최상위권.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로이터도 뒤따랐습니다. 한국 기술 강국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의 장문 분석 기사였어요. 2026년 1월 20일에 게재됐죠.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했는지 상세히 추적했습니다. 박성훈의 이 나노 공정 개발 과정도 실렸고 김지원의 제네시스 칩 이야기도 나왔어요. CNBC는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조용한 혁명,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나? 2026년 1월 25일 밤에 방송됐어요. 정민호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 작동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때라고요. 세계가 먼저 알았습니다. 한국이 바뀌었다는 걸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2월 초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취업, 물가, 연애.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2월 5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기술,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힘, 침묵의 역습. 시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2월 7일 저녁,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한국을 엄청 띄워주던데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죠.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엔비디아 회장이 직접 얘기했잖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 기사들이 번역돼 올라왔고 댓글은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과거의 냉소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놀라움과 자부심이 그 자리를 채웠죠.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했어?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우리만 몰랐던 거야. 2월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그날 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성훈이었습니다. 2위는 김지원, 3위는 정민호였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이름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영웅이 됐습니다. 댓글창은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누군가 썼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고요. 2월 15일 저는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성훈을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1년 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별로 다를 게 없다고요. 박성훈은 말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똑같다고요. 더 나은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 일을 할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용인의 김지원도 만났습니다. 2월 18일이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팀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요. 과거에는 미국 기업을 따라가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달리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앞서갈 수도 있다고 믿게 됐다고 했죠. 인천의 정민호는 감격했습니다. 2월 20일에 만났는데 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25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이날을요. 이제 은퇴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3월 초 한국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은 기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죠. 맞아, 우리가 몰랐던 거야. 3월 10일 저는 홍대 앞 거리를 걸었습니다. 벽면에 대형 전광판이 있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 수출 사상 최대치 경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멈춰 서서 화면을 봤어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하네. 옆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죠. 원래 잘했어. 우리만 몰랐던 거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변한 건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거였죠. 세계의 시선도 한국 사람들 자신의 시선도요. 한국은 원래 강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3월 15일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년 반 만에 한국을 떠나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회의와 불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수많은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것을. 단지 한국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다. 4월이 되자 한국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대학에서는 반도체와 로봇공학 지원자가 급증했고 스타트업 투자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가 한국으로 오고 싶어 했죠. 4월 15일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에서 저는 한국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30살의 젊은 창업가였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나갈 거라고요.
과거에는 실리콘밸리가 꿈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출발점이라고 했죠. 5월 초 저는 다시 다보스 포럼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년 포럼의 주요 연사로 박성훈과 김지원이 초청됐다는 내용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5월 10일 밤 뉴욕 아파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수원연구소의 불빛이, 용인 실험실의 모니터가, 인천 공장의 로봇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이란 인정받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힘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다만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한국은 늘 강했습니다. 세계가 평가를 내리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던 때에도요. 진짜 강함이란 그런 거였습니다. 5월 20일 서울에서 박성훈이 인터뷰에서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물었대요.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고요. 그는 답했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세계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목표라고 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요. 세계의 찬사에 도취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긴 겁니다. 경쟁자를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였죠. 6월이 되자 저는 한국 특파원 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취재해달라고요.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7월 1일,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였어요. 공항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요. 세계를 또 어떻게 놀라게 할지요. 서울로 가는 길, 차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반전이 아니라 진실이었다고요. 그들은 원래 강했어요. 세계가 인정하기 전에도, 스스로 믿기 전에도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압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요. 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들만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압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세상이 따라올 차례입니다. 도시는 평온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